6월 11일 수요일 김효정의 똑똑 동해안입니다. 김병욱 전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최근 SNS에 남긴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과 한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병욱 전 의원 직접 초대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좀 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어, 저는 국회의원 처음 2020년 당선되고 21년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다 포항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포항에 살고 있죠. 요즘 또 저 가끔 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김 의원 요새 어디 있노? 서울 있나?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음, 질문하시는데 전 세계에 집이 포항밖에 없습니다. 네. 뭐 서울에 갈 집도 없고요. 지금 네. 포항에서 이미 뭐 몇 년째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고 뭐 네. 최근에 그 유광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강 건너 저희 고향 마을도 가까이서 보이고 음. 애들 키우면서 부모님 가까이서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는데 네.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는데 꼭 제가 뭐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보수 위기가 뭐냐, 그러니까 대선에서 우리가 왜 지게 됐냐 이런 네, 설문에 대해서 국민들의 36%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때문이다. 그리고 20%가 보수 정치인의 내분 때문이다. 그리고 19%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 우리 탓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참패하고 보수가 이렇게 또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 작년 12월 3일 그 계엄과 그 계엄 이후에 그 탄핵,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수가 크게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죠. 국민들의 인식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지난번 뭐 SNS도 글을 네,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2020년에 정말 22년이죠. 22년도 대선에서 어렵게 그 정권 교체를 0.73% 차이로 네, 신승을 하면서 서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뭔가 새로움도 보여주지 음, 못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한창 뭐 비서진과 내각 인선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서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아직 최종 발표는 안 했는데 뭐 총리 후보가 누구다, 뭐 음, 행안부 장관 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네, 지금 이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평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그분들이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 비리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좀 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은 자기 당 내부의 인재를 정권을 잡으면 뭐 네, 총리가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많이 이렇게 등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음,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봐도 초대 총리가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음, 민주당, 또 마지막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이렇게 네, 내부의 이 정치인들을 내각의 주요 음, 포스트에 기용을 하고 그걸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 생각해봐도 기억에 나는 총리가 없어요. 음, 황교안 총리가 있는데 그래도 황교안 총리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또 그다음에 다시 총리가 되신 케이스라 보수 정부에서는 대부분 이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이 내각 구성을 관료, 뭐 음, 교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부에 우리 당에 있는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하는 예가 좀 적어요. 근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그 자신들 내부에 있는 정치 자원들을 많이 음, 활용해서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 네, 사람들이 그 정부를 책임지게 만들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서 퇴임한 뒤에도 그분들이 그 다시 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로로서 민주당의 원로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위기가 처하면은 전직 민주당 총리 출신들, 뭐 민주당 뭐 통일부 장관 음, 출신들, 민주당 국정원장 출신들 뭐 민주당 장관 출신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민주당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의견도 형성하고 음,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민주당에 많이 반영도 돼요. 또 네, 만약에 민주당이 좀 이렇게
계파 싸움을 많이 해서 당이 좀 분열됐다. 그럼 그런 당의 원로들이 음. 또 나와서 정리돼주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정권을 잡아도 다 그냥 사람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장관을 만들고 그 장관이 된 사람이 다시 정치 지도자가 되고 이런 네. 정치 자원들이 이제 지도자로 성장하는 이 선순환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온 네. 사람들이 그 정권이 끝난다 아니면 자기 자리가 끝난다 임기가 끝난다 하면은 또 그냥 원대 복귀하는 거예요. 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네. 있던 곳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국가의 원로로 남는 거지 어떤 당의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당의 원로가 된다거나 보수당의 어떤 자문 의견 그룹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키워서 이 당이 더 성장하고 네. 뭐 또 쇄신하도록 만들어야 네.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구조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그 한덕수 총리도 관료 출신이고요. 또 한덕수 총리를 마지막에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는데 네. 또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가 무리하게 또 한번 또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인재를 키우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이제 역동성도 기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내각이 네네. 당내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내각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같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되게 좀 그 관료화된 그런 정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책임성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하고 총리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잘하고 성과를 내가지고 내가 나도 다음 대통령 해봐야지 이런 네. 마음을 먹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냥 관료하다 교수하다가 뭐 장관하신 분들 총리하신 분들이 아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냥 이력서인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내 묘비명을 쓰기 위해서 오는 거죠.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서 끝나는 자리란 거죠. 그런 면이 참 안타까워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바로 당내 경쟁 후보로 쳐내고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당대표를 욕보에서 내쫓고 입맛대로 당대표를 고르고 또 금세 자르고 하면서 이제 자해난동으로 점철된 지난 3년 집권 여당 행태다. 이렇게 정말 강하게 내부 비판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2022년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그전에는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87년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7년도 개헌 이후에 지금 현재 6공화국인데 6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노태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정권 연장을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10년 뒤에 정권 교체라는 형태가 반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 정권이 사실은 정권 교체에 가까운 형식적으로는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이었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정권 교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현재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이 너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들이었어요. 노태우와 김영삼은 같은 당이었지만 합당을 해서 민정계와 민주계로 아주 그 태생이 다른 거고요. 또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갈 때는 아예 정권 교체가 된 거고요.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이 되었지만 여기도 아주 그냥 시대 교체가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고요. 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 연장이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분이 다시 당내 대선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이질적인 정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노태우, 김영삼처럼, 김대중, 노무현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에 실패한 첫 번째 5년 단임제 대통령이었어요. 그게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이제 대통령을 다시 검찰총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크게 이제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그 외부인을 국민의힘이 이제 당 대선 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했던 건데 그런데 윤석열만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네. 당시 당내에 있었던 홍준표, 유승민 같은 후보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요. 또 그때 당 대표가 우리나라 그 의회민주주의 사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30대 이준석이라는 그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네.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준 덕이 컸다고 봐요. 그래서 네. 홍준표, 유승민과 같은 당내 그 기락성 같은 정치인들과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경쟁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또 당의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있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0.73%로 어렵게 제치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요.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 퇴행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게 된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우리 당의 그런 경쟁 세력들을 잘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말하면 민주당 그러면 총리도 시켜주고 장관도 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홍준표 전 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무총리를 시켜준다거나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워낙 유명한 잘 알려진 경제통이니까 경제부총리를 시켜준다거나 네. 그리고 또 당 대표였던 이준석을 내쫓지 말고 그대로 뒀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축구로 치면은 차범근, 최순호, 뭐 박지성, 손흥민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네. 팀에 역대급 레전드가 다 모여 있는 그런 정치 집권 여당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내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도 내쫓고 또 당 대표도 또 보면 그 다음에 당 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누가 인기가 많은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갔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고 또 억지로 만들고 이게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으면 당 대표를 뽑지 말고 임명을 해야죠. 네. 그런 과정이 몇 번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또 한동훈까지도 또 뭐 좀 용산에서 좀 불편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처구니 없이 계엄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자해난동의 3년이었다. 정말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우리 정부가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다면 이라면서 정말 아쉬움을 나타내셨는데 이번에 하신 말씀이 정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좀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을 좀 부연을 드리면 뭐 정당 정치적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무슨 작은 뭐 동문회나 종친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조직이라는 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어떤 다양성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서로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네. 더 큰 조직일수록 이런 다양성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독단적으로 조직 운영되면 그 조직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집권 이후에 보여준 행태가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 순혈주의. 네.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내부의 어떤 건전한 뭐 견제라든가 그 민주적인 원칙이나 절차가 지켜주지 않았고요. 국민들이 그런 당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당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또 2020년도에 아니죠 2022년도에 우리가 네. 대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렸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를 상당히 좀 안 좋은 일로 엮어서 사실은 내쫓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준석 대표 편을 좀 세게 들었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보수 진영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마치 젊은 정치인을 두고 그 기성 정치인, 어린 정치인들이 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포항에서 저희 어릴 때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명을 두드려 패는 걸 모다구리 턴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그렇게 한 명을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하듯이 네. 그렇게 내쫓는 모습이 제가 보니까 너무 비열하고 반문명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당시 이준석 편을 들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서 이제 특히 포항에 있는 분들이 야, 너 그러다가 친윤한테 찍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냥 좀 참지 그래도. 근데 그런 얘기를 그때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오히려 지금은 제가 그때 우리 정부가 이렇게 경쟁자들 내쫓고 이준석 대표 내친 게 결국은 이 지금 보수 참패로 온 거다. 민주당 그런 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차라리 할 말 잘했다 이제는. 뭐 그럼 오히려 지금 그만큼 조금 이제 국민들의 우리 특히 TK 지역 주민들, 포항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좀 잡기 위해서 좀 쇄신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나 개혁안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쇄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권력이 바뀔 때 구권력과 신권력 사이에 갈등이 좀 있어요, 항상. 네. 그런데 구권력에서 자연스럽게 신권력으로 넘어왔다면 모르겠지만 구권력이 실패하고 우리가 권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구권력은 반성하고 책임지고 일단은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만들어질 때 구권력도 거기에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분들은 뭐 아예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건데 지금은 구권력이 오히려 뭐 우리만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 뭐 국민들이 보기도 좋지 않을 거고 결국 저는 이 여론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우리 당이 보여준 행태 그리고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정말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국민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구권력은 좀 반성하고 일단은 조금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일단은 이 선에서 좀 지켜보는 게 관망을 하면서 우리 당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제안한 게 뭐 탄핵 당론을 무효한다거나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 당무 감사를 하자거나 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털고 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을 지금 또 뭐 물러나라고 하면서 구주류가 계속 좀 버티고 있는데 음. 저러다가 다 죽을까 걱정됩니다, 음. 정말. 네. 이제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좀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바뀌고 더 많이 이렇게 쇄신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 대구 경북 지역이 맹목적으로 뭐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이런 여론을 만들어 주는 거는 대통령을 오히려 오만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좀 냉정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지역에서 할 말과 뭐 비판할 지점을 정확하게 비판도 해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뭐 눈치만 보고 다음에 자기 공천 받을 그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지도자가 되려면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당 대표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건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정당을 우리 당을 바꿔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무덤 속에 고요라고 우리 당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상당수의 당원들도 무조건 대장만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다시 모두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양하고 다양성이 확보되고 좀 더 그 민주당이 확보되는 그런 그 우리 당 국민의힘이 되도록 내부 구성원들이 좀 스스로 다들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사회도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변화를 좀 더 응원하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힘을 좀 보태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병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